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팬덤 정치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민주당의 개딸에 빗대 한딸이라는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총독부다. 일본이 원하면 간 쓸게 모두 내어줄 기세다. 야권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선순환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사도광산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닷새째 방송4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송4법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이걸 막는 것은 우리 당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진정호 의원이 올림픽 사격 종목의 해설진으로 나서자 시간이 남아도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선수 시절 사격 황제로 불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진정호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목동에서 중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오후 5시 20분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열립니다. 토론뿐 아니라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날선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전대 출마를 선언한 날의 풍경입니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팬덤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른바 요즘 뭐 한딸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그래요?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 보수파나 또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는 좀 다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각에선 개딸과 비슷하다며 한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주셨고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딸이라는 평가 동의하세요? 뭐 한딸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소위 이제 민주당의 팬덤 개딸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아마 한딸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일단 뭐 연령층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 느낌은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네. 반대하는 진영에 대해서 뭔가 험담하고 음해하고 뭔가 이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드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팬클럽, 팬카페의 중심에 돼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데 그 팬카페에서도 어떤 특정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링크를 통해서 뭐 댓글을 유도하거나 또 최근에 무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페이스북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댓글들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내용이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돼서 볼 수는 없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표시들을 반말을 하거나 뭔가 험담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히 소위 꼭 트로트의 유명 가수들에 대한 팬클럽
같은 느낌들을 좀 받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 팬카페에 대한 규칙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한동훈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당직과 관련해서도 절대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위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에서 글을 쓰거나 서로 실질적으로 같이 쌍방향 소통하는 것과 달리 네. 한동훈 대표는 위드훈이에 전혀 개입하거나 거기서 글을 남기거나 서로 댓글을 주고받거나 하질 않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지키려고 하는 소위 저것이 팬덤을 뛰어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소위 지금 공격받고 있는 단일 목소리에 대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목소리로 강화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경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개딸과 한 딸은 다르다라는 분석이셨고요. 그런데 서영주 의원님, 이게 시작은 좀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정치적인 이제 현상으로 굳어지면 결국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께서 얘기한 거는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상상을 하신 것 같고요. 한 딸과 개딸은 용어 차이도 있습니다. 한 딸은 사실상 보면 한동훈의 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딸들 뭐 이런 거라면 개딸은 원래는 개혁의 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개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을 개딸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팬덤인데 어떻게 보면 과열된 팬덤이라는 지칭하에 개딸이 좋은 용어로 쓰이지를 못하다 보니 네. 최근에 개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도 싫어하고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방송상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제 정정식 정책위원장의 어떤 페이스북에 드러난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발언들 말하자면 댓글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저희 개딸도 원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소수로 시작했지 처음부터 수만 명이 우리가 개딸이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팬덤 정치의 어떤 자화상들이 국민의힘에서도 생기기 시작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거를 경험 안 한 정당이 아닙니다. 2019년에 태극기 부대가 있었고요. 태극기 부대가 이게 한 딸들이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되고 진화를 한다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못지않은 그런 말하자면 팬덤 정치에 안 좋은 단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잘 지켜보고 좀 분석을 해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의 모습을 전당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뭐 폭력적이거나 이런 모습들은 방송 화면을 분석해 보면 없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두 분의 말씀의 분석과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자막으로 결국 이걸 오늘 우리가 왜 짚어보느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 김보엽 의원님, 강성 지지층이 있으면 좋죠. 정당 입장에서도 좋고 후보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게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개딸이든 한 딸이든 저는 이게 이 용어가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를 연상시키는 말이어서 예. 별로 좋지 않다. 양쪽 다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 이런 말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도 팬덤이 있습니다. 조함사라고 있는데요. 조함사요?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의원 12분이 국회 등원하는 날 떡과 비누로 만든 꽃다발
이런 걸 선물로 주면서 의정 활동 잘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팬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늘 자기를 지원해 줄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오래 정치를 하고도 이런 팬덤이 없다, 팬이 없다. 이분들은 뭔가 미래를 도모하기 힘들지요. 지금 팬덤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성공하고 이후 뭔가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팬덤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팬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팬덤에 갇히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팬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팬이 듣기 좋아하는 법안만 내고 이러면 팬 바깥의 대중들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균형 감각, 자기 객관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무풀보다 악플이 좋으세요? 예. 정치인들은 다 그런가요? 저는 악플은 좀 마음이 여려서. 저도 무풀을 좋아합니다. 예, 저는 악플보다는. 때로는 무풀이 좋더라고요. 네. 오신환 의원도 그러세요? 네, 저도 악플 볼 땐 뭐 마음이 아프니까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성열 위원님. 네. 결국은 이게 김보엽 위원도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팬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팬덤을 정치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네, 문제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뭐 지금 보면은 이 민주당의 강성 팬덤하고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비슷한 길을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원래 팬클럽은 스타를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저는 뭐 좀 전에 무풀 악플 얘기는 하지만 제가 악플 달릴 소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강성 팬덤이 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느냐. 저는 그 원인을 사실 2017년에서 찾아요. 2017년에 대선 경선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안희정, 이재명 측의 후보들이 이거 문재인 쪽 지지자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양념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랬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그 강성 팬덤의 그런 행동들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심어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개딸이라는, 저도 별로 그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팬덤의 행동 양식으로도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제 좀 하자라고 했던 부분 굉장히 높게 사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한동훈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거리를 좀 둬야 된다. 그러니까 강성 팬덤에 대해서 너무 달콤한 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송 사법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정 독이 든 사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지 그 강성 팬덤이 일종의 정치 훌리건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라면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채널A 사건 거의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즈음부터 모이신 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제가 알고 그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길 가거나 이 나라와 시민 위해 잘못된 판단하면 그분들이 저를 가차없이 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팬들하고 감시와 비판의 관계다. 라는데 뭐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팬들이 감시와 비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팬덤을 형성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한동훈 지금 대표께서 지금 발언을 보면 순진하신 거는 맞은 것 같아요. 정치를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것은 감시와 비판 기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팬덤이라는 것은 바라는 게 많다. 기대치가 높다. 왜냐하면 팬덤은 모든 걸 던져서 그 사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를 네. 말하자면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팬덤층을 정치적으로 만에 하나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각오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개인과의 어떤 정치인이 팬덤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감시와 비판, 아니면 기대치에 대한 어떤 부응, 부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팬덤 자체가요,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분열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다름 자체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건전한 비판 속에서 존재하고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보호한다면 그건 팬덤으로서 건강한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대상을 제거해야 될 적으로 하면서 이 팬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내든 당 밖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기대치 정치인에 내가 팬덤을 형성했는데 감히 내 정치인과 내가 말하자면 지지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편들지 않아? 그러면 그 상대는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다양성과 팬덤은 한 끗 차이라는 게 그런 공격성을 띈 팬덤은요 결국에는 당내에서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딸과 한딸의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정치인들을 이거를 정말 현명하게 이 팬덤에 대해서 잘 올라타서 정말 좀 어떤 중립적인 부분이라든지 처신을 잘해야 된다. 전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정정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페이스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제 저런 댓글이 달렸죠. 새로운 지도부에 부담되니까 사퇴하라. 인내심 테스트 하지 말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이거 당사자가 들으면 이것도 과격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통 크게 받긴 했는데 오신환 위원님. 네. 이런 정도면 인선에 개입하고 싶은 팬덤이 아닐까요? 일단은 소위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행동 양식이 그렇게 과격하지가 않아요. 뭐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또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의 5, 60대의 주부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무리하게 접근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내부의 행동 양식들, 규칙들을 정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정식 그 정책위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사실상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민심과 당심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첫걸음이 새로운 어떤 인성과 지도 체제를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도부가 9명의 최고위원들 구성들 중에 소위 친윤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정점식 의장이 지난 2개월 체제의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첫걸음을 띄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고 그것이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떠나서 한동훈 대표의 체제를 출발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팬덤에 대한 우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독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드우니의 팬카페에 가서 본인이 글을 쓰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뭐 실시간으로 무슨 방송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거기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견지하는 한 저는 그것이 무리하게 그것을 악용하는 한동훈 대표의 팬덤을 악용하는 그런 정치로 발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네 분도 우리 오대영 라이브의 패널 네 분도 팬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 쇼츠를 만들면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네, 아주 좋은 팬덤. JTBC 팬덤 아닌가요? 예. 자, 다음 이슈 오늘 제일 뜨거웠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도광산 논란의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을 했다는 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입증돼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당시 담배 지급 장부에 보면 기숙사에서 도주한 3명이 형무소로 보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은 강제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왔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당장 역사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우리 정부는 왜 방관했느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일본 총독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전쟁 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하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외통위원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대승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일본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게 한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호평을 했습니다. 서영주 오신환 의원님 논평을 부탁드리는데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서영주 의원님. 저는 이번에 사도 광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통과에 대한 이 외교부의 입장을 보면서 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군함도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 뜨고 코 베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일본이 약속을 했었죠. 군함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제징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다. 유네스코 등재를 할 때.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아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으나 이 정도 되면은 목을 내놓을 태세예요. 그냥 일본에.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는 충성하나 보다. 일본이 사람이 아니라서 충성하나요? 윤석열 정부는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대단히 화가 나는 것들은 외교부의 대응이에요. 이미 일본이 강제 어떤 징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안 했잖아요. 조선인 노동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인 노동자라는 거는 동원이 되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상도 안 해주고 정당 보상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최소한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해야죠. 이 부분이 그렇게 허투루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정도면 아무리 그 사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 대사 정도는 초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그리고 외통위원 성명서가 저렇게 나와서 대승적 관계 이 역사 인식에 있어서 대승적 관계가 말이 됩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예. 오신환 의원 생각은 어땠습니까? 저는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쌍방향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저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첫째는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둘째는 국민 정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강제 동원, 강제 노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익스큐즈가 됐는지의 여부는 면밀하게 우리가 진상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2015년도 군함도 때 그 박근혜 정부 때인데 세 가지를 끌어냈습니다. 일본에서 본인 의사에 반했다라고 하는 강제 노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혹한 조건에서 인권 유린이 침해됐다라는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이 징용공에 대한 강제 노역 이런 부분들을 일본의 그 유네스코 대사가 직접 발언하고 이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을 한일 관계에 대한 지금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2015년도에 발언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을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사전에 합의를 했고 양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외교부의 설명을 보면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권고와 또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납득이 되세요? 전혀 납득이 안 되죠. 아까 서영주 의원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느냐. 그런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동의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아까 국민의힘 외통위원 전원이 대승적 결정 운운하는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네. 이틀 전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에 7월 25일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당시 재석 의원 225명, 그러니까 거기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의안을 냈습니다.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예. 이거는 과거 군함도처럼 될까 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던 거 아닙니까? 이 외통위원들과 225명 겹치는 사람 있을걸요?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국회에서는 결의안을 해놓고 다시 또 외통위원은 그런 성명을 낸다.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냈다는 건 만장일치로 결의안 내는 거 흔치 않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냈다는 건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 뜻이 반영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덜컥 일본의 저런 거에 동의를 해준다? 강제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면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것도 강제성이 없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다라고 극우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장할 거는 강제병합 없었다. 당시 조선 상층부들이 갖다 바친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점점 더 하나씩 근거가 무너질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움직임이 있을 때 논평을 낸 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원하면 독도도 내어줄 건가 이렇게 냈습니다. 일본에 항상 내주기만 하고 일본에 받은 게 뭡니까? 네. 자, 지금 일본 극우 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극찬을 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열 위원님, 이러면 이 사실만 봐도 우리 정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을 동의를 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도광산 이야기하면서 강제노동 이야기 안 하는 것은요, 뭐 팥수 없는 팥빵이에요. 핵심을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원래 이랬습니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 약속을 하고 구체적 내용을 합의해서 실질적 조치에 이르겠다고 해서 동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전체 역사 반영하겠다고 그러니까 강제노동 빼면 이게 어떻게 전체 역사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진짜 좀 우리 외교부에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2번 속았어요. 아까 군함도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우리 군함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다. 2015년 일본이 군함도 등재 시 강제노역 여부 인정하고 전시하고 다 하겠다 했어요. 근데 전시장에 가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경고까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요번에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번 속는 거는요, 이거는 실력의 문제죠. 그리고 아까 위안부 문서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려면요, 21개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요, 일본이 위안부 문서 등재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반대하면 안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고요. 아까 외교 관계가 한쪽만의 이익이 있을 수는 없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 왜곡까지 양보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받아왔는가? 전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진짜 명품백이라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자, 요리우리 신문을 보면은 요미우리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한일의 합의인데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노동환경 가혹함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전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당시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렇게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 서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은 결국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될까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역사를 좀 더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역사를 팔아먹은 겁니다.
역사를 판다는 것은 다른 국정운영과는 다른 문제예요. 역사는 윤석열의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것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권한으로 역사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아까 저 뭐 요미르 신문에서 보면 노동 환경이 가혹함을 얘기하겠다. 생활상을 설명한다. 지금 강제 노동과 노동 환경은 완전 천양지차입니다. 강제 노동은 인신에 대한 주어가 들어간다면 노동 환경은 뭐 에어컨이 없었다, 선풍기가 없었다, 조금 잠자리가 불편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듣고 이게 도무지 아무 얘기도 못한다는 거. 이 수준 자체가 정말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당장 외통위를 열어서 어떤 경위에 있어서 한국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해줬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역시나 매국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수진 앵커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 매년 반복돼 왔습니다. 취임 첫 해에는요. 옛 청와대 본관을 모형으로 만들자고 했다가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건물이 조선총독부 관저였기 때문이죠. 총독 관저였던 청와대 옛 본관도 헐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족 자존심을 되찾는다는 결단으로 힘들게 없애놨더니 왜 세금을 들여서 다시 복원을 하려 하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해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시끄러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시찰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오염수를 먹네 마네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홍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인 사태, 강제동원 문제, 이번 사도광산 문제까지 비슷한 구조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부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에 있느냐?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국민 정서가 굉장히 큰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걸 너무 과하게 우리가 또 한일 관계가 과거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나 부정은 절대 용납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익은 어디 있나라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국 혁신당도 비슷한 시각의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일본의 국익이죠. 대한민국의 국익은 아닙니다. 아까 앵커께서 과거 사례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졌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고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였던 정진석 당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제의 강제병합을 부인하는 논리가 될 수 있죠. 식민사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런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된 이런 일본에 대해서 굴욕적인 합의들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래픽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현 정부 들어서 논란이 됐던 것, 조선 총독부 관저를
이걸 복원해서 모형으로 만든다라는 문체부의 발표가 있었다가 철회가 됐죠. 나머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뭐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네이버 라인 사태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고 이번에 하나 더 얹혀지게 됐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그 정부에서는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들을 좀 일본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간다라는 게 전체적인 현 정부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미래와 과거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고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외라는 것은 있지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게 그냥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36년 일제 치하가 존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치하 속에서 억울한 죽음과 강제노역, 위안부 이런 사건들이 국민의 한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그런 역사적인 한까지 제물로 바쳐서 좋아진다고 하면 그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네. 최소한 오신환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인 선택을 받아서 국정의 책임을 맡았으나 국정의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본인들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팔아서 일본과의 관계를 굳이 좋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게 많아요. 경제적인 협력, 군사적인 협력, 안보적인 협력을 현재를 통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최소한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과를 받고 나서 그리고 다른 걸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 취할 수 없나요? 너무나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털어준다? 누구 마음대로 털어주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식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김성열 위원님. 예. 지금 이 네 개인데 아까 뭐 우리 김보엽 위원님은 여기에 더 추가할 게 많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죠. 예, 뭐 해결됐다고 보는 건 없죠. 전혀 없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여당이 친일적인 행태들을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유독 일본만 만나면은 관대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보면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올라오신 우리 이진숙 후보 계시지 않습니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리수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게 정부에서 권고한 내용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라고 바꿨어요. 예.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본인은 처리수라고 생각한다 하다가 결국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오염수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이게 또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도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수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보수들은요. 국수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침략했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보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들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아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쪽을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어쨌든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친일적 태세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보수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당연히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외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5년도에 얻어냈던 그 부분들을 사실 한 9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를 거쳐왔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국 간에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얻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예, 그것을 우리 보수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양국의 이익들을, 국익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미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고민의 지점에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국민적 정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제 동원됐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보하면서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선 진상조사 얘기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이 중재안을 마련을 하는데 주일 한국 대사 움직임이 좀 포착됩니다. 사도광산이 있는 현을 방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먼저 우리가 해법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일본 지방 언론의 주장이긴 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에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라는 주장도 일본 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대사가 나중에 기시다 총리 관저를 방문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대사 일본 정부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치하받고 나중에 뭐 귀족 자규라도 받을 태세입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요. 김성열 의원과 제가 서영주 의원께 드릴게요. 앞으로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자들이 네.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일본의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사과를 정말 바라는지 강제동원, 위안부 이런 문제들을 정말 허투루 생각한 거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일본과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제물로 받쳐질 일인가요? 안 그렇습니까? 강제징용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그 아픈 역사가 한일 관계의 미끄럼으로 쓰이들 일인가요? 그런 자세부터 제대로 고치면서 가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의 어떤 역사인식의 어떤 지금 현재의 구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민심에 올라타려는 마음, 언강생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개혁신당의 경우는 허은하 지도부 들어서자마자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친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동의를 안 하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왜 동의를 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국민 앞에 소상히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저는 김두관 후보께 평소 존경하는 선배이지만 요구합니다. 그 말씀 처리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원팀이 돼야지만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조기 대선하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상당히 치열합니다. 오늘 정봉주 후보를 2주 만에 다시 만나는데 참고로 다른 후보들 일정도 지금 잡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인터뷰가 벌써 진행된 분도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와주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김두관 후보한테 철회하고 사과하라. 어떤 걸 개딸 관련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그 발언이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이 민주당과 우리 진영을 분열시키는데 자주 쓰는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다.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하고 네.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내부를 자꾸 이제 분열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쓰는 표현인데
그 표현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그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이걸 또 설명하면 이거 자체가 또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저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김두관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혹은 철회하고 이러길 바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 내부를 또 갈라치는 거예요. 예, 계속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문제 제기한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얘기는 안 하겠다.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강성 팬덤이 예. 이번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 전혀 못 느끼겠어요. 예.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뭔지도 모르겠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많이 있어요. 저도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원래 지지자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열성 지지자가 한 사람을 지지하고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팬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강도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강성 팬덤이다? 저도 오랫동안 그 대중과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잘 선뜻 납득이 안 돼요. 네.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보수 언론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우리 내부를 폄훼하고 자꾸 이게 그 특정 지지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걸 쓰지? 전 이렇게 의아할 뿐이에요. 예. 예. 상대 진영에서의 악의적인 프레임인데 그걸 우리 내부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이네요. 좀 어리석죠. 예. 예. 지금 전당대가 중반 정도 가고 있는 거죠? 횟수로는 중반인데 이제 10군데 지역을 했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당원이 적은 지역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당원 숫자로 비하면 숫자는 한 10개쯤 지나갔는데 앞으로 당원 숫자는 한 7, 80% 남아 있어요. 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예. 예. 자, 이제 시작인데 현재까지는 1위.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주말을 거치면서 많이 쫓아왔어요. 지금 일이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현역 의원들이 그 본회의 활동 때문에 운동을 못 하다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하고 오히려 저는 저를 도와주거나 운동할 분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을 못 할 때 저는 초반에 좀 해서 지지율이 처음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5위 안에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뭐 돌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등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위원 당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충북 마지막 유세 때 뭐 등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럼 정봉주 의원은 안 찍어도 되나? 예. 역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정봉주 의원은 뭐 지금 초반에 지금 한 20%밖에 안 갔거든요.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안 찍어도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역으로 형성이 되면 5등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원내고 나머지 분들은 그 원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지세도 좀 있고 그다음 스태프들도 있고 저는 저하고 저 차 운전해 주는 분하고 딱 2-3명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유세 지역 가면은 연호를 다 하는데 저만 연호를 안 하고 혼자 들어가요. 예. 연호할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거죠. 아예. 그런데 숫자는 잘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준비하지 못할 때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7, 80%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붙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불안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정봉주에게 표를 안 줘도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저를 좀 지지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위험합니다. 오히려 저는. 아, 예. 예. 워낙 초기부터 돌풍이다, 지금 1위다라는 게 알려져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대세론이 생겨서 예. 그걸 지금 경계하시느라고 전략적으로 지금 읍소 전략 쓰시는 거 아니에요? 대세론이 형성되면은 제가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 대세론은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근데 막상 보면 대세론은 아니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빠르게 치고 막 한준호 의원도 치고 올라오고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정봉주 대세론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면 이제 안 찍어도 되나? 네. 이런 게 오히려 판이 잘못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재명 전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나요? 그렇게 느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봉주 후보를 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이재명 대표는? 않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일부는 유튜브에 같이 출연을 하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저도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갖고 못 나갔어요. 아,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잼카 토큰가 이제 거기에 제일 먼저 김민석 의원을 태웠죠. 예. 아마 일정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도 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민석 의원이 타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옵니까? 이 얘기를 한 거를 언론에서 좀 과대평가하고 침소봉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조차도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죠. 김민석 의원을 밀고 나머지는 밀지 않는다. 이것도 갈라치기예요. 네. 전혀 그런 느낌이 현장에서도 그러고 저하고도 통화를 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뭐 잘 하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유튜브에 나가는 것도 작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 지방에 있어서 일정이 안 맞았고. 네. 이런 거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밀거나 나머지를 안 밀거나 이런 상황은 예, 전혀 저는 아닙니다. 일정이 안 맞았던 건 처음 알았어요, 지금. 예, 일정이 안 맞아서 저는 연락이 왔는데 못 나갔습니다. 아, 일정을 맞추시지 그랬어요. 글쎄 뭐 그게 물론 이제 도움은 좀 됐겠지만 제가 또 중요한 일정이 나름대로 이제 이게 또 선우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못 나갔을 뿐이지 그쪽 그 유튜브에서 저를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누구를 미는 게 아니라 예. 누구든지 되는 최고위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는 예. 정봉주 후보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럼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김민석 의원만 민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돌았으면 예. 김민석 의원이 선거 전략을 잘 쓴 거죠.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나만 민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원픽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인식이 주어지게 되면 김민석 의원한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됐겠죠. 네, 왜냐하면 충청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지지율이. 그래서 그 전략이 먹혔나라는 생각을 저는 언론 보도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예.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5명 최고위원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본인이 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면 어쨌든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배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좀 당 운영을 어리석게 하거나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뭐 선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랑 연락 자주 그럼요. 하고 지내시죠? 예, 그럼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주말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선이 예정이 예. 돼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지역은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꽃이라고 하는 예. 바로 그 지역이고 여기서 승기를 잡으면 거의 된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판단을 하잖아요. 예. 물론 수도권도 크지만 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 준비하는 힘이 없어요, 제가. 준비하는 힘이 약하고 현역 의원들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좀 읍소하는 전략. 네. 이거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가면은 현역 의원들 단체장들이 저 원했는데 저하고 뭐 특별한 인연도 없기 때문에 뭐 잘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갖고 뭐 조직이 있어갖고 조직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당원들하고 인사하는 길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즘 부쩍 그 방송 노출 빈도가 늘었더라고요. 그거밖에 저는 할 게 없어요. 네.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에만 단독으로 나오신 줄 알았더니 예. 여러 군데 나오셨더라고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은 이제 뭐 특정 후보들은 가면은 지지자들이 뭐 100명, 50명 이렇게 모여갖고 응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일단 조직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공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호남은 조금 달라요. 그분들은 좀 선택적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인데 각 후보들이 어떤 정치적 역정을 겪어왔는지를 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가 당을 위해서 고생을 했고 당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싸웠고 나름대로 충분히 당이 요구할 때 희생도 했고 예. 이런 저의 정치적 역정을 호남 당원 동지들이 봐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죠. 특별히 그분들에게 접촉해갖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른바 BBK 예. 바스를 나름 추적했던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법 처리됐던 그런 과정들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법 처리는 잘 못 알아듣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을 갔었던 예. 그런 거를 이제 호남 분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남 분들이 당원이 많습니다. 호남이 결정하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당원이 무척 많아요. 그 전북, 광주, 전남 해갖고 약 한 40~50만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도권 분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전북이 있고 일요일 날 광주, 전남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흐름이 거의 수도권에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 분들은 정치 의식 수준도 높고 당을 향한 애당심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정봉주에 대해서 좀 각별한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는가 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경선 앞두고 이제 방송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좀 호소력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왜 정봉주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정봉주가 입이 거칠다. 혹은 정봉주가 여러 논란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 예.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유세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전에 정청래 최고위원도 1등으로 달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서 위험한 후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예. 근데 최고위원도 잘했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1위로 가니까 보수 언론에서 그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전철을 보게 되면 제가 결코 위험하거나 불안한 후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당이 싸워야 할 때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면 저는 싸웠고 당이 문제가 있으니 희생을 요구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희생을 받아들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는 윤석열 정권과 과감하게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전 당원들과 국민들이 했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점을 갖고 싸웠던 경험이 있었던 싸울 줄 아는 저 같은 후보가 지금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7분 의원들은 원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활동을 할 때 저 같은 원외 의원들은 당원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리에서 또 요구하는 국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그 두 표들을 행사하니까 네. 한 표는 원내에 주시고 한 표는 원외인 저에게 표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호소를 대신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원외 최고위원이 뽑혔더라고요. 보니까. 김재훈 의원인데 그분은 최고위원 전문 정치인 같아요. 그렇군요. 계속 최고위원 1등으로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1분 남아서요. 예. 호남 지역 경선 나흘 앞두고 지금 어쨌든 캐치프레이즈는 탄핵이잖아요. 저는 싸워야 할 때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이 너무 성급한 용어가 되지는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예. 부분을 1분 정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7월 2일 날 제가 첫 출마 선언할 때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때 나머지 후보들은 일치 안 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후보 7분이 다 탄핵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봉주의 역할이죠. 저 같은 경우는 쇄빙선의 역할, 막고 있는 벽을 부수는 역할, 월브레이커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의원이 필요하고 그 후보가 필요하고 탄핵은 지금 국민들 시점에 현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이미 탄핵으로 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 탄핵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다만 그걸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소추 발의는 아직도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정치적 탄핵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이고요. 저희가 다른 후보들도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이번 호남 경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 희망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예. 바래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난데없이 걸림돌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했었죠. 이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한마디에 시민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정체성은 일본인가 대한민국인가? 그리고 지난 주말을 거치며 똑같은 물음이 시민사회에서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정체성은 일본인가 대한민국인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편하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오늘 밤 메이킨. 버거는 패티가 퀄리티. 100% 냉장 패티에 두툼 넉넉한 크기. 야, 이게 뉴욕 패티지. 뉴욕 패티는 뉴욕 버거에만 있습니다. 뉴욕 버거. 갑자기 아파도, 갑자기 못 타도, 갑자기 내려도 야놀자에선 되는데 해외 숙소 무료 취소. 최민식, 최우식, 최신식 놀자 최선을 다해 야놀자.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수진 앵커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5시 20분에 타이틀이 돌고 30분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는데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